지난 시간에 조선 공시생들의 눈물겨운 과거시험 도전기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그 치열한 경쟁 끝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같은 경우 소위 말해 있는 집안에 양반들만 볼 수 있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선생님?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을 보면 법적으로 노비가 아니면 누구나 과거를 볼 수 있다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즉 이론상 법적으로 농사 짓는 양인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책이나 종이 비쌌죠. 거기에 수십 년을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농사 짓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평민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었겠지요. 사실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 집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 안에서도 신분을 넘어 능력으로 등용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들이 직접 신분 따지지 말고 데려와라 라고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분이라는 벽을 빡 부수고 천재들을 등용한 조선판 헤드헌팅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언제죠? 아무래도 세종대왕 아닐까요? 세종대왕? 뭔가 국사 시간에 외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대왕 시기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통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과 정조 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세종과 정조 공통점은 뭘까요? 그때 당시 백성들이 살기 좋았고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업적이 많은 왕이었다? 업적이 많은 왕이었다. 네. 그렇죠. 더 정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잘 뽑으셨어요. 인사청을 참 잘하셨거든요. 특히 세종 때는 파격적인 인사로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누구 때문에 뒤집혔는지 짐작가시겠습니까? 저 알아요. 정답은? 장영실? 띵동! 네, 정답. 그렇죠. 장영실 선생은 이제 자격루와 금속활자 또 혼천이를 만든 조선의 천재 과학자였었죠. 그런데 이분 출신이요, 뭡니까? 동래 현의 관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산 쪽 관청에 딸린 이 관청 소속 노비였거든요. 장영실은 어머니가 관기였습니다. 조선에는 아빠 신분이 뭐든 간에 엄마 신분을 이어받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조선에서는 노비가 과거 시험을 못 봤어요. 관직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을 보면 1423년에 세종 5년이었거든요. 장영실을 상의원 별좌라는 관직에 임명을 하십니다. 그 궁궐에 있는 그 의상이든지 귀금속 이거를 관리하는 관청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파격이었냐면 이 관직 장원 급제해야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는 정육품에 해당을 했습니다. 누구는 정말 오랜 시간 죽어라 노력해서 장원 급제해서 정육품이 되는데 노비 출신이 딱 한 번에 정육품이 된다? 신하들 난리가 납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어떻게 천한 자를 관직에 앉히라 하십니까 전하! 떼창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의 재주가 아까우니 신분을 묻지 마라 하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십니다. 그 정도면은 세종께서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장영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두 사람은 어느 날 짜잔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습니다. 관노 생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손재주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농기구, 무기 등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전국에서 인재를 추천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장영실의 재주를 아까워했던 그 지역 관리들이 장영실을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추천해가지고 궁중기술자로 이제 발탁이 된 겁니다.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야사 성격의 문헌을 보면은 장영실이 동래현 관노 시절 그 수로를 파고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가뭄을 해결했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이걸 계기로 동네 수령이 장영실을 눈여겨보고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장영실이 태종,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태종 때 이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궁 안에서 기술자로 장영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워낙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장영실 이야기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어떤 애인가, 야, 장영실이라는 애가 그렇게 뭐 손재주가 좋아? 한번 데려와봐 라고 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이 됩니다. 세종실록에 세종이 직접 한 말이 남아있거든요.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총애를 많이 받았네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낙하산 인사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세종은 마구잡이로 우기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갈렸습니다. 사실 이조판서 허조란 사람은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고, 병조판서 조말생이란 사람은 이런 무리는 상의원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찬성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갈리자 세종이 일단 보리를 했다가 다시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영의정 류정현 등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자 세종이 그제서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혼자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임명을 한 거죠.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도 균형 인사제도가 있거든요.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공직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별도 전형을 운영하는 건데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인재채용이나 전국 지역별 우수 졸업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지역인재 7구급 추천 채용제와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정육품이면 지금으로 치면 6급 정도인데 좀 파격적이긴 하네요. 신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 때도 종종 눈여겨봤던 국민추천제가 떠올랐는데요. 이 제도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주요 직위 후보자들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잖아요. 그렇네요. 인사혁신처에는 수집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급 기관에 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영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채용만 하고 끝났으면 좀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장영실이 또 잘했잖아요. 성과도 많이 내고. 그쵸? 그럼요. 그렇게 되는 데는 세종의 뒷받침 한몫을 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채용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실아, 네, 재원아, 너 명나라로 가라. 명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가서 천문기기를 직접 보고 오라고 이제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 노비 출신이 사신단을 끼워가지고 명나라 유학을 간 겁니다. 거기서 배워온 걸 바탕으로 앙부일구, 자격루 같은 시계와 또 혼천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낸 거죠. 조선 최고의 과학적 성과들이 이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세종이 신분이 아니라 실력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인재를 발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재 양성까지 한 거네요. 세종이 장영실 한 명만 그렇게 특별하게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세종 2년인 1420년 집현전을 대폭 확대 개편합니다. 이게 단순한 학문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종이 젊은 청년 학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가지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집현전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 한글 창제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세종대왕께서 직접 한글을 만드신 다음에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제 많은 주장인데, 성산문, 박팽령 같은 그런 집현전 학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0대 초반 사무관들을 모아가지고 국가 핵심 연구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MG 공무원 싱크탱크 같은 거죠. 지금 장영실을 유학 보낸 것부터 집현전 학자들 양성까지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제도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니 좀 저는 놀라운데요. 혹시 조선시대에도 제도화된 인재양성 교육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엄청난 과거시험 경쟁률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 왕이 뭘 했냐면 학문을 좋아하고 주변 신하들에게 공부까지 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학구파 임금 정조였거든요. 정조 5년 1781년에 정조는 초계 문신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37살 이하 하급 관리들을 다시 선발해가지고 규장각으로 보내거든요. 거기서 40세가 될 때까지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젊은 인재에게 투자를 아끼지 마라 라는 정조의 철학이 담긴 거죠. 젊고 유능한 하급 관리들을 선발해서 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코스였습니다. 아니, 왕이 직접 교육을 시킨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하님이 그런 걸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부담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사실은 제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합격하고 1년 동안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하루 특강을 와주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온 교육생이 난리가 나고 무게감이 진짜 남달랐는데 그렇게 계속 왕이 교육을 해주신다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왕께서 이리 와봐. 오늘 몇 페이지까지 읽었니? 외워봐. 부담되죠 이거요. 그러니까요. 시험도 한번 볼까? 아우, 이런 부담되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왜 틀렸니 그거? 공부하러 보냈더니 이렇게 부담되죠. 아 근데 이제 그게 공부만 했던 게 아닙니다. 매달 시험을 봐요. 구술 시험을 한 달에 2번, 필답 시험 한 달에 1번. 그 시험 중에 매달 초하루에는 왕! 정조가 직접 짜잔 나타납니다. 자, 시험 보자. 앉아라. 이렇게요. 성적이 나쁘면 처벌도 받고 잘하면 엄청난 포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속 승진이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담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왕께서 모신 자리인데 한번 뛰어 들어가지고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이야, 얘 의견이 갈립니다, 이렇게요. 네. 물론 이 기간에는 이제 원래 맡았던 업무 안 해도 돼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라 이 말이었는데 40세가 되면 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훗날 조선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5급 사무관을 뽑아서 따로 불러다가 3년 동안 재교육을 시키고 매달 시험 보고 장관이 직접 강의하고 수료하면은 핵심 보직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도리도리. 재밌는 건요. 이 초기의 문신제의 전신이 세종 때 했던 사가 독서제였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제 유급 휴가를 주어서 오직 연구에만 집중하게 한 그런 제도였는데요.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한양 사람만 뽑지 않도록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향시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숨은 보석들을 캐내기 위한 노력이었죠. 이것 역시 인사혁신처의 균형 인사제도와 비슷하죠? 네, 인사혁신처의 지역인재 7구급 추천채용제가 떠오르네요. 근데 그거를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정조가 깨어있는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종이 장영실을 뽑은 것처럼 정조도 좀 파격적인 인재 채용을 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정조대왕 또한 그 세종대왕 못지않은 헤드헌팅의 달인이었습니다. 헤드헌팅. 당시 조선에는 그 서얼, 그러니까 첩의 아들은 설이고 노비가 낳으면 얼이거든요. 즉 첩의 자식과 이제 노비의 자식들에게는 아빠가 4대북은 상관없어요. 관직 지출 법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일단 서얼은요 원칙적으로 문과, 무과, 과거 시험 응시할 수가 없었고 잡과 정도만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고위직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저 같으면은 현대로 따지면은 기술직인 잡과에 응시하지 않았을까요? 뭐 과거로 돌아가도 지금 이 이과 DNA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통역하고 의술 같은 거.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포기를 하고 풍류를 즐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아, 그래요? 과거 시험 못 보니까 네. 에라이 그냥 마시고 시나 쓰자 에헤라디야 하시는 서울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기록상 보면은. 실제로 많은 서울 출신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 견고한 유리 천장을 빵! 쨍그랑 깹니다. 어떻게 깼냐? 규장각, 국립도서관이죠. 규장각을 만들고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같은 서얼 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빵! 파격 발탁을 합니다. 저한테는 다소 낯선 이름들인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셨나요? 엄청난 분들이었죠. 박제가 선생님은 북학의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덕무 선생님은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였습니다. 정조가 딱 글을 보고 신분 때문에 이런 인재가 놀고 있는 게 난 정말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아까 그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균형 인사 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지역이나 성별, 계층 상관없이 인재를 고루 채용하려는 방향이 정조의 정신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을 뽑은 왕 정조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분들 결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덕무, 서자죠. 이분이 머리가 엄청 좋았지만 또 공부를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독서량이 조선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간서치, 볼간, 책서, 바보치, 책만 보는 바보다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 평생 2만 권에 달하는 책을 읽었다고 하죠. 2만 권이요. 이야.
그리고 당대 최고 지식인들과 어울리면서 실학 분야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조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서얼 출신 4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용이 되셨거든요. 자, 이 자리가 정조의 핵심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 중에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청장관 전서라는 책이 있는데 문학을 비롯해가지고 예절, 풍속, 역학, 외국 문학까지 당시 사회 문화 학문을 총망라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 양이 무려 71권이나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대왕이 이덕무를 발탁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이미 그 자리에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왕이 기회를 열어줬고 이덕무는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평생 2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게 저라면 사회적 제약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과사전을 혼자 집필하시다니. 지금으로 따지면 전공을 몇 개나 하신 건지 감도 안 오네요. 세종이든 정조든 하려고 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인재를 찾아가지고 발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건 어떤 시련과 장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은 장영실, 이덕무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6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하고자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그런 신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방법은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와 맞는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국가인재원 신규 관리자 과정 교육에 입교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동료나 이제 선배님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제도들이 좀 더 많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렇듯 좋은 시절이 오거나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명은요, 실력만 있으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열어줍니다. 가문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실력 하나로 운명을 거머쥔 역전의 명수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반석평이란 분인데 이분 원래 신분이 무엇이냐? 부모도 노비, 본인도 노비였습니다. 완전 노비 집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노비는 아예 과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부모님 자체가 아빠, 엄마가 다 노비니까 공식적으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평은 꽤 인복이 좋았어요. 왜냐면 바로 반석평의 주인이 글의 비범함을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한 다음에 노비 문서를 태워버려요. 태워버린 다음에 양반 가문의 양자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반석평은 실력으로 급제를 해가지고 정입품 공조판서와 형조판서, 요즘으로 치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장관급까지 올라간 거죠. 그야말로 진짜 스스로 운명을 거머쥐었는데 더 감동인 게 뭐냐면 장관급이 된 이후에 길에서 옛 주인의 아들을 만났다고 해요. 자기도 이제 양반이에요.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서 옛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역대급 경력 채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엔 엄청난 승진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인 그 반석평이 있었다면 기술직 잡과에는 또 이분이 있습니다. 드라마 마이 보셨나요? 말을 치료해주는 마이의 실제 주인공 백광현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말을 고치는 마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물병을 고치는 수의사이셨죠. 관직 품계로 치면은 종구품 수준의 이제 하급 기술직이었습니다. 신분도 중인 계층에 가까운 그 위치였기 때문에 높은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침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왕의 몸을 돌보는 어이가 됩니다. 왕을 직접 진료하는 어이는
내의원 정삼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정말 고위직이거든요. 일반 문과 급제자가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아야 도달할 수 있는데 백광현 선생은 10여 년 남짓한 기간에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 하나로 신분의 벽을 뚫고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오를 수 있는 정점에 오른 겁니다. 와, 이거는 현대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의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대통령 주치의가 된 거잖아요. 네, 의사로 보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 인사혁신처가 강조하는 전문직위 제도나 개방형 직위 제도, 경력 경쟁 채용과도 은연하게 비슷하거든요. 전문직위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그 분야에 임명하는 거고, 개방형 직위 제도는 특정 직위를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거니까 백광현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장르를 좀 변환할 수 있었던 거죠. 경력과 실무 능력을 평가해서 채용하는 경력 경쟁 채용이기도 하고요. 인사혁신처도 이런 운명을 거머쥐려는 인재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하님,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썬킴 선생님께서도 공직의 길을 가려면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역사 문화 콘텐츠 전문가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회 좀 개방형 직위 제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이나 강연의 경력자시니까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역사교육 분야에도 좀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백광현처럼 현장에서 좀 잔뼈가 굵은 그런 민간 경력자분들을 개방형 직위 및 4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로 스카우트하는 정부 헤드헌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인사처TV 채널이 고정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몇 번에 전화 걸어야 돼요? 그 스카우트 되려면요? 제가 이따가 그 전화번호 따로- 알려주세요. 네. 녹화 끝나고 바로 전화합니다. 되는 거죠, 저? 그럼요. 아하, 아싸. 자, 인사혁신처는 채용만큼이나 인재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MC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까?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찍고 정확하게? 인사혁신처장? 처장. 이야, 네, 와. 네, 그냥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막 교육을 받기 시작할 터라 아직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지? 혹시 과거에 합격했다가 나중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관직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있죠. 그러니까 주로 그 나중에 부정행위가 이제 발각됐을 때 취소가 됩니다. 대리 시험이나 시험관 매수가 뒤늦게 들통났을 때도 취소가 되고, 또 알고 보니까 노비 신분을 숨겼거나 또 가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합격 취소가 됩니다. 또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주인 거 숨기고 시험을 봤다거나 시험 못 보거든요.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보고가 되면은 사헌부, 지금은 치면 검찰이죠.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서 합격이 무효화되기도 했습니다.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뭐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치가 개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519년 중종 때 조광조가 현량과라는 시험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기존 과거 시험이 글짓기 능력만 본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서 대책 시험만 보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한 것이 바로 그 현량과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추천 면접 전형과 같은 거였습니다. 여기서 28명이 합격을 하는데 김식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근데 그해 11월에 기묘사화가 빵 터져버리거든요. 그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한꺼번에 쫙 숙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현량과 자체가 빵 없어져요. 폐지가 돼버리거든요. 28명 합격자 전원의 합격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시험 봐서 합격하고 관직도 받았는데 정치가 뒤바뀌니까 그게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죠. 요즘으로 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다음 날 정부가 바뀌어서 전형 자체가 취소된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쟁력을 뚫고 그렇죠, 합격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선조 원년이었던 1568년에 지위와 관직이 회복됐지만 그땐 이미 김식 선생은 죽은 뒤였죠. 조선시대 과거제는 공부를 잘해서 붙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합격 이후에도 시대의 흐름과 정치의 파도를 견뎌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구조예요.
공무원 시험은 법령에 따라서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합격 취소도 부정행위나 부정청탁 같은 채용 비리, 응시 자격 미충족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하는 일도 결국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시험 결과가 정치적 이유나 사람의 입김으로 좀 좌우되지 않도록 공개 경쟁 채용과 필기 면접 기준, 부정행위 제재를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뽑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시스템이 뽑는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옛날 공시생의 절절한 과거 시험 도전기부터 파격 인재 등용과 양성 시스템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신인님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조선사회 나름 빠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와, 이렇게 다양하고 정교한 인사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특히 저는 복리법과 블라인드 채점이 똑같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그 당시에도 공정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과거 시험 경쟁률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시대에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천대 1이요. 네. 전 35대 1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구조적으로 양반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었던 거는 맞아요. 뭐 그거를 이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세종은 노비 출신 장영실을 등용을 했고 정조는 서얼들에게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제도의 한계를 직시하고 딱 보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여는 것. 세종과 정조, 그리고 지금의 인사혁신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공직사회의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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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 설쳐가며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분들께 큰 힘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얼른 멋진 사무관으로 성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썬킴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 하트. 네.